그동안 국가교육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학교 시민교육 국가기본원칙안을 오랜 숙고 끝에 합의로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생생한 목소리와 그 제안들이 학교 시민교육 원칙을 완성하는 데 참 귀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원칙 안에서 우리 학생들이 혐오와 차별이 사라진 교실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시민의 품성을 길러나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공공의 관점에서 살피고 또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태도를 갖고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 이광호입니다. 6월 달의 주제는 인공지능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 미래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이 국가교육위원회가 묻고 국민이 답하다라는 질문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여기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인공지능과 구별되는 인간의 고유한 역량이 무엇이냐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 시대 학교의 교육과정, 수업 평가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느냐. 세 번째는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그 언론 보도 보고 나올 겁니다. 인공지능이 나온 다음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이런 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는 것과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연결 사다리가 약화되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그걸 연결 사다리를 강화해서 학교에서 잘 배운 걸 가지고 직업을 갖게 할 거냐? 이 세 가지 질문을 저희가 던졌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죠. 하나씩.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과연 인공지능이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역량이 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는 인공지능이 잘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기보다는 인간만이 잘할 수 있는 걸 잘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결국은 관계 맺는 것. 인공지능은 타자에 대한 공감을 못하는 거 아니냐? 소통하는 능력, 사회 정서 역량이 정말 중요하다. 앞으로 사회에서는. 그리고 가치, 윤리, 판단 능력. 제가 이날 서울교육청에서 토론할 때 제일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인공지능은 책임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질문하면 답은 잘 주는데 그 답을 주는 것에 대한 책임을 안 진다는 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였는데 그런 얘기들이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읽어보시면 여기 자료 보시면 이때 참여 학생들도 꽤 많이 참여했었고 학부모님들 많이 참여했었는데 어떻게 답변했었는지 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교육 과정을 어떻게 하고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제일 많이 나온 답변이 이겁니다. 지금처럼 오지선다형으로 결과 중심 평가가 아니라 학생들이 뭘 배워가는 과정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선운수령 평가로 전환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의 대학 입시 가지고는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에 맞는 교육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럼 수업은 어떻게 할 거냐? 토론과 프로젝트.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정해진 답을 빨리 찾는 교육이 아니라 그야말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사고력을 키워주는 수업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주로 나왔었고 그 많은 얘기들은 여기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평가 제안 보시면 대입은 어떻게 바꾸자, 평가는 어떻게 바꾸자 뭐 등등.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공지능이 나온 이후에 청년 일자리가 확 사라졌다. 학교에서 대학을 졸업해도 대학 졸업장이 더 이상 취업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학습과 직업의 일자리를 연결시킬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토론에 참여했던 분들도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존 교육과 다른 방식으로 좀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이런 거죠. 1년도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학교 공부로만 되는 거 아니지 않냐.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체험을 연결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학생들이 진로를 정할 때 어떤 직업과 전공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떤 그런 체험학습들을 키워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현재 우리 입시교육은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찾도록 할 거냐. 그리고 다음에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학교 밖에서 자발적으로 쌓은 다양한 역량과 배움의 결과를 어떻게 우리 인증할 거냐. 마치 우리가 어느 대학 어느 과 나왔다고 하면 우리는 인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근데 앞으로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데 어떤 배움을 한 걸 가지고 우리가 인증을 해서 그 사람이 일자리를 확보할 때 활용할 거냐. 그 얘기, 즉 학습 이력 인증 제도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었고 아마 오늘도 이것과 유사하게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 같고요. 여기에 나온 의견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서 국가교육위원회는 올해까지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 교육발전 수립할 때 여기 나온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도 풍성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조금 매우 설레고 떨립니다. 원칙은 명료함을 갖추기 위해서 헌법과 같이 전문과 장, 조, 항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제 원칙 내용으로 들어가십시다. 네, 전체 구성입니다. 이 원칙을 수립하는 배경과 취지 그리고 비전을 설명하는 전문, 이 원칙에 적용될 총강, 그리고 시민교육의 기본 내용, 교육활동성의 기본 원칙, 이렇게 모두 3장 14개 조항으로 구성했습니다. 네, 전문의 첫째 문단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극단적인 신정 논리와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서 깊은 분열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미래 세대가 자라나는 교실까지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다. 이것이 원칙 수립의 배경입니다. 전문 둘째 문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우는 한국형 학교 시민교육의 원칙은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에 대한 일방적 주입 교육을 금지하는 한편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안은 명확하게 교육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시민 역량과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 원칙에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상식적 기대를 담고자 하였다. 이것이 취지입니다. 전문 셋째 문단입니다. 긴 말이 있지만 향후 대한민국의 품격 있는 국민이자 자랑스러운 세계 시민, 이것이 역시 우리의 비전입니다. 제1장 총강입니다. 먼저 제1조 학교 시민교육의 정의 규정입니다. 시민적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제2조 적용 범위입니다.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제2장의 교육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교과 수업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교과 수업과 비교과 활동, 생활지도, 상담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서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제3조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과 협력 주체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4조에는 교육자가 학교 시민교육의 필요성과 방법에 관하여 현장 상황에 적하여 내리는 판단은 무엇보다 존중되어야 한다는 조문을 두었습니다. 제5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 규정입니다. 교육자가 교육적 의사를 가지고 이 기본 원칙에 따라 수행한 정당한 학교 시민교육 활동은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6조에 교육적 의사를 정의하는 규정을 따로 두었습니다. 제2장은 시민교육의 기본 내용입니다. 7조 헌법의 가치와 원리입니다. 학교는 학생이 인간의 존엄과 같이
인간평등,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국제평화와 통일지향 등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도록 가르친다. 제8조는 민주사회의 가치와 덕목입니다. 학교는 학생에게 존중과 관용, 공감과 정의, 참여와 협력, 다양성 존중 등 민주사회의 가치와 덕목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가르친다. 제9조는 자유의 한계와 책임입니다. 학교는 학생에게 권리 행사는 타인의 권리,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책임이 결여된 자유는 방종이 될 수 있음을 가르친다.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제10조는 진실 추구의 태도와 디지털 시민성입니다. 1 항 학교는 학생이 허위 정보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을 추구하는 태도를 갖도록 가르친다. 2항 학교는 학생이 디지털 및 대면 공론장의 작동 방식, 그 편향성과 신뢰성에 대한 판단 역량을 갖추도록 가르친다. 제11조는 혐오와 차별, 극단주의 배격입니다. 1항 학교는 학생에게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 모욕, 따돌림, 조롱과 비하, 혐오와 차별의 말과 행동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반시민적 행위임을 깨닫도록 가르친다. 2항 학교는 학생에게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고 폭력이나 극단적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모든 형태의 극단주의를 배격하도록 가르친다. 네, 제3장 교육활동상의 기본 원칙입니다. 제12조 명확성과 논쟁성. 1항 제2장의 시민교육의 기본 내용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국가교육과정 등에 따라서 명확하게 교육한다. 2항 제1항의 시민교육의 기본 내용 중 그 구체적 적용, 입법, 정책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논쟁성 자체를 학습의 기회로 삼는다. 12조는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민교육의 내용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것과 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제2항은 정치사회의 쟁점을 주제로 삼아 논쟁적으로 다루는 교과 수업의 경우에 적용될 조항입니다. 이 교과 수업은 학생의 사고력과 자율적 판단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생에게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견이 자유롭게 표현되며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때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학생의 자율적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육적 원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2항의 논쟁성 교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서로 다른 답이 정당하게 제시될 수 있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논쟁의 여지 없이 명확하게 가르칠 내용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이 분명한 주제, 역사적, 학술적으로 사실관계가 확립되었거나 헌법적 가치와 기준이 분명한 주제, 국가 교육과정에 실려 있는 내용, 그것은 1항에 따라서 명확하게 가르칠 사항입니다. 제13조는 시의성의 원칙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시의성 있는 공적 사안들을 교육활동의 주제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다룬다. 마지막 제14조 안전성의 원칙입니다. 학생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치활동,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오신 국민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이 소중한 여정에 동참하고 계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께서 보다 나은 원칙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보태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학교 시민교육 기본 원칙이 독일의 보이틀스 바흐 합의안을 넘어서 세계적 표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향후 이 원칙안이 확정되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 원칙이 학교의 현장에 잘 안착하도록 학교에 애정어린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5조 관련입니다. 교사의 보호 조항이 좀 모호하지 않나요?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사실 꽤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도 교사의 교육 활동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는데요.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위원장님? 어떤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하는 것이 이제 그런 구조고요. 5조를 잘 보면 조건이 교육적 의사로 가지고 이 기본 원칙에 따라 수행한 정당한 학교 시민교육 활동은 보호받습니다. 이 원칙은 특히 내용적 원칙과 절차적 원칙이지 않습니까? 절차적 원칙은 12, 13, 14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충족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데 저는 교사가 이 원칙을 충족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2조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은 교사가 잘 인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은 중립적 입장을 지키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면서 또 교육 자료를 다양한 논문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인데요.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교사로서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데 5조의 조문을 보면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명료하게 해주면 교사들은 좋겠지만 그것은 법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것을 다시 구현하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보호받는 것이 더 원만한 방식이고 국민들께서 지지를 널리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한 것이고 이 원칙을 지킨다면 교사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원칙은 교육부 등의 부처와 협의를 해서 훈령으로 제도화하면 하나의 규범이 됩니다. 그러면 교사들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울산에서 온 국민참여위원 권재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자, 12절 보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 계신 우리 교사님 계시고 학부모 저처럼 위원도 계시고 학생도 계시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정치적 중립성은 정말 이상적인 하나의 가치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완전한 중립은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기계적인 중립 이렇게 하다 보면 교사나 학생이 의견을 제시할 때 과연 제대로 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지, 오히려 중요한 건 교사가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공정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이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정치적 중립성은 교사의 교육 활동성의 중립성입니다. 교사는 각 개인은 각각 자기의 정치 성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적 견해를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그러나 교육 활동상에서는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교사가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은 보이틀스 바흐 합의에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화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생각을 따라야 돼. 이것은 아이들의 사고를 전혀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아무 교육적 효과도 없습니다. 금방 반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적인 교육 활동상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이끌어내고 이견을 학생들 사이의 견해 차이로 오히려 환영하고 견해 차이를 환영하면서 교사가 그렇게 중립성을 유지해야만 그것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은 학생들이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가지고 있는데 상대편의 견해도 상당한 하나의 논거가 있고 일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운영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항상 의견이 존재한다.
그것을 아는다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고요. 서로 견해가 다른 정치적 견해가 다른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대화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자기의 정치적 견해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 현장에서는 반드시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 정치적 중립성을 교육 현장에서 견지했느냐 아니냐의 판단은 아주 쉽습니다. 12조에 대해서 높은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12조에서 1항 사항과 명확히 가르칠 사항과 2항 사항, 논쟁적으로 가르칠 사항을 구분한 것은 커다란 성과입니다. 사실 50년 전 독일에서도 이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50년 뒤 대한민국에서는 명확한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분명히 시민교육에는 1항 사항이 있고 2항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혼재하는 바람에 엉뚱한 논쟁들이 비화해가지고 현장에서 굉장히 혼선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1항 사항과 현장에서 앞으로 이것이 좀 교육부 훈령 등으로 확립이 되면은 현장에서는 그건 1항 사항이야, 그건 2항 사항이야 이렇게 구분해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발전되어 가길 바랍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직의 존재 이유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저와 같이 협업하는 분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상당히 비장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어주시길 바라고 신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